보험회사도 회사잖아요. 어디서든 에이스가 되면 편하거든요. 그렇죠. 사는 게 편해지죠. 네, 근데 비단 실적뿐만은 아니거든.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시면서 회사 조직 내에서 에이스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 회사 생활을 횟수로 한 9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보다는 이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상사들이 뭘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부하 직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운을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엉덩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친구가 있고 뭐 어떤 친구는 듣고 나서도 이제 모르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죠? 또는 그냥 그 아이디어 단계 아니었나요? 넘어가는 거지.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교로 2년 반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FC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확실히 에이스가 되는 방법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만큼 상사가 일을 편하게 하냐거든요. 그거에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건 보고예요, 보고. 근데 보고를 장황하게 하거나 없는 걸 갖다 붙이거나 이게 아니라 간결하고 핵심 위주로. 뭔가 보고를 할 때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이 세밀하게 보고를 해야 욕 먹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상사의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의 그런 보고를 듣다 보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치.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해봐.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궁금하거든. 이게 상호작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 만약에 지점장님한테 보고한다 이거예요. 지점장은 사실 듣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니까 네 문제가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딱 이거 알려주고 싶은데 장황해. 그럼 지점장이 이제 그때 들으면 그때부터 짜증이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막 왜곡된 답변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해도 이 친구 참 대화가 잘 통한다. 그리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은 참 이미지가 좋다. 나가면서 이제 에이스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는 좀 더 간결하게.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문제보다 솔루션을 얘기해주길 바래요. 사실 상사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맨날 문제만 얘기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요. 이제 에이스들은 뭐냐면 지금 요런 게 문제가 제가 식별이 됐는데 요거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지점장님, 본부장님. 제안을 먼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답을 같이 가져봐. 그러니까 보고는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험에 좀 적용목을 해보면 지금 뭐 최근에 뭐 어디 업체에서 계약한 계약이 좀 깨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고객들 직원 통해서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표님이 느끼시는 클레임은 이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소하려고요. 까지 같이 솔루션도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상위 관리자는 듣고 나서 조언해줄 것만 조언해주면 되고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문제가 식별이 됐을 때 그 문제와 가장 맞닿아 있는 사람들은 실무자일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실무자들이 보통 문제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 게 좋은데 상사한테 전달돼서 상사는 그 문제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대안이 나가다 보면 그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준비한 상태에서 상사에게 보고를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다. FC가 오늘 단장님 찾아요. 단장님 이거 어제 단장님이 설계해준 거 이거 거절났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요. 뭐 어쩌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쵸. 그때 딱 와가지고 이거 어제 사장님이 고생해서 설계해 준 거 이거 거절이 났는데 보니까 이거 뭐 건축물 대장이 첨부돼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목적물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청구해 줄 거 있으세요? 얼마나 좋아. 아니면 필요한 게 뭐냐고. 필요한 게 뭐냐고. 그죠? 맞아요. 솔루션을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늘 문제를 만든 사람은 이야기를 소문으로 확대시키고 이걸 퍼뜨려. 근데 에이스들은 소문을 관리하더라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데 신입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평판이 중요하다. 그쵸. 근데 그 평판이 중요하다는 게 사실 아니 평판이 뭐가 중요해? 뭐 성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과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평판은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평판 같은 것들은 이미 손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소문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어떤 방법 중에 하나겠죠. 에이스가 되기 위한. 단장님이나 저의 위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 A랑 B가 얘기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려. 그쵸. 근데 심지어 이게 보험 파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야기 또 그럴듯하게 전해. 그럼요. 여기서 들을 때는 이게 사실인 것 같고 저기서 들을 땐 저게 사실인 것 같고. 그죠. 구성원 입장이라면 이런 소문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어떻게 좀 이런 걸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냐 이런 것들도 이제 회사에서 평판을 잘 쌓는 노하우가 되겠죠. 아니, 5번째는 쉬운 거예요, 사실. 예, 모르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는 것들은 빨리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해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설프게 그 모르는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서 일을 지체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어설프게 아는데 이거를 내 독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그르치는 경우들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면접 질문에도 저는 나왔었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B가 효율적이야. 근데 상사가 A로 하래. 그랬을 경우에 내가 부하 직원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면접 질문들도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내 식견에서 아는 것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내가 이거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이 부분은 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공유를 해주는 게 상사 입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지시해 주기가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사원이랑 가정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수입차 딜러예요.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 그 이 모델이 이제 판매는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걸 잘 몰라. 그럼 그냥 고객한테 막 설명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이하게나 고지사항도 잘 모르면 막 함부로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모르면 빨리빨리 물어봐서 이 실제 일이 실물을 볼 때 실수를 줄이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막 막무가내로 혼자 진행하는 경우들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다시 역풍을 맞더라고요. 그쵸. 이게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해서 외려 그거를 알아챘을 때는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르면 빨리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은데, 특히나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보험 가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 후에 보상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보상이 나가지 않는 부분인데 나간다고 얘기를 했다거나, 그쵸. 나가는 부분인데 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객의 불만을 샀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사과해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 부분을 빨리 물어보고 일처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것만 잘해도 사실 반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돋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욕심을 좀 내야 돼요.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볼에 덕지덕지 붙은 것처럼 이렇게 티가 나면 안 되고 은은하게 욕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얼마만큼 내가 일에 욕심을 부리느냐, 그것도 좀 중요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에이스다운 에이스는 사실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내가 성과 내기 위해서 막 이 사람들을 막 밟아야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적이 생겨서 그 적들이 또 끌어내리거든요. 그렇죠. 그 위치를 오래 유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심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욕심을 가져가되 쟤는 욕심이 있지만 그래도 하는 행동이 참 이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이제 사실 에이스가 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상사나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필요한 일을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나서서 해주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얻게 된 노하우들이나 어떤 전문 지식들은 다 내 거거든. 그렇죠. 어디 안 가거든. 근데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욕심 내지 않고 주어진 것만 천행이 급한 사람은 욕심이 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별로 다르겠지만 회사원들이 평가받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표만 기가 막히게 챙기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회사 생활하면 나중에 다 높은 자리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큰 제과 업체 회장실 비서실에 있는 분이, 근데 이분이 그냥 비서는 이제 보조 업무만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 메일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뭐 과자를 판매하는 이렇게 영업 매출왕을 뽑는 것들이 있어요. 이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자 선물 세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팔았냐면 자기 그냥 비서실에 있는 사무직인데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전화를 해서 이번 어린이날 행사 때 과자 선물 세트를 특판으로 제공하고 싶다 해서 비서실에 있는 비서가 1등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막 미치는 거지. 이뻐 죽겠지 그냥. 이뻐 죽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 과자를 뭐 만 개를 판다고 인센티브가 뭐 50만 원 들어오냐고. 근데 그렇게 모든 일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주어진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거 또한도 에이스가 되는 방법이 돼.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에이스가 되는 방법을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상황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할 만한 어떤 욕심이나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허용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어쨌든 이 보험 설계사를 위한 채널이니까 네. 보험회사에서 에이스가 되는 법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보험회사에서 에이스가 되는 방법 두 가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매출. 두 번째 리크루팅. 그치.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뭐. 그죠. 뭐 대단한 거 챙기라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회사와 좀 다른 게 사실 약간 성격이 개차반이어도 그치. 에이스는 에이스야. 왜냐면 매출 빡빡 해가지고 혼자 지정원 전체 다 덤벼라 혼자 내가 다치고 그 다음에 좀 까칠하긴 하지만 때 되면은 분기 한 명씩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됐고 맞아. 뽑아온 다음에 지점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점장님 저 관리 못한 거 아시죠? 잘 관리해주세요. 근데 지점장 입장에선 아니 일만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또 고맙잖아요. 아니, 이게 일반 회사에서는 좀 안 되거든 이게. 근데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통용되는 어떤 에이스의 조건과 뭐 보험회사에서의 에이스의 조건이 조금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왜냐면 보험회사는 결국에는 매출, 성과가 더 우선시되는 회사니까. 그렇죠. 결과가 또 중요하니까. 우리 또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속된 말이지만 실적이 깡패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셔가지고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근데 어쨌든 더 큰 범주에서는 보험회사도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에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은 그 이득들을 가져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속해 계신 회사 내에서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 다니면서 보내드렸던 타인은 지옥이다. 저 재밌게 봤죠. 보험회사도 결국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린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오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인간들의 유형 5가지를 소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속된 말로 회사 생활하면서 죽이고 싶은 사람 5가지 유형.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어디든 가든 똑같은데 말만 많고 행동은 굼뜬 사람들. 요새는 좀 이렇게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안다박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내가 뭐 설계하고 있고 막 누구 주변에 있는 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막 껴들어가지고 막 아는 척을 해. 근데 매출은 없어. 최악이죠. 근데 또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건 본인의 그런 행동이 어쨌든 이제 오지랖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은 어떤 좋은 마음에서 왔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결과가 안 나오고 실행력이 없는 상태에서 말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도우려는 이타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과시하고 싶은 그것도 돋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이렇게 화장처럼 자신의 낮은 실적이나 자신의 좀 부족한 점을 이렇게 말을 털어가지고 커버업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말만 많고 행동이 없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입 닫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치.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제가 FC 때는 약간 그런 분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모습이 험담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험담이 가져온 어떤 결과들 그리고 험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긴 또 하는데 보험회사에 아무래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험담을 좋아하거든요. 험담 잘해요. 그 험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보험회사 들어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 알기 전에는 그 언니 동생이 형 동생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면 말이 새기 시작하고 꼭 그렇게 언니 동생 하던 사람들 40년 동안 따로 살다가 만난 지 2달 만에 언니 동생하고 술 때리고 그냥 막 최고의 언니 동생이 돼버렸어. 이 둘이 꼭 험담하더라고. 그리고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뭐요? 그렇게 험담을 할 때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이 발각되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갔는데 얘가 전해서 누군가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왜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한지 알아요? 뭐래요? 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한다. 내가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 왜 얘기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험담하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좀 빨리 피해야 돼요. 저는 험담을 진짜 누구한테 많이 하냐면 아예 관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럼 저기 강원도 섭취에서 일하는 그분한테 하거든요. 저 이런 건 없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뻔히 요 자리인데 한 자리 건너뛰어서 험담을 한다니까. 맞아.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데 심지어 카톡으로 험담도 있고. 카톡으로 험담하고 그 다음에 메신저로 험담하다가 실수로 보내버리고. 맞아. 아니 걸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보내버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최악이지. 네, 실제로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웃긴데 우리 이제 신입사원 때 일이에요. 신입사원 때 아침 일찍 모였어야 됐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날 막 회식하고 그래서 되게 피곤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신입사원 관리자가 9시 반까지 모여라 이러고 이제 그 신입사원 톡방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내 동기가 9시 반 물음표 시반 놈 이러고 보낸 거야. 근데 그게 관리자가 보낸 톡방인지 모르고 그렇게 보내버린 거야. 네. 근데 다행히 그 관리자가 보면서 웃고 넘어가 줬는데 네, 그렇게 얼굴이 붉어진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하는데 정말 암적인 거기 때문에 네. 피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같은 건데 첫 번째 했던 거랑 이제 약간 너무 꼰대력 돋거나 너무 잡봉러인 사람들 있어요. 맞죠. 네.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 마냥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맞아요. 대표적인 게 저인데 네? 제가 약간 꼰대력이 내 스스로도 어우 잠깐 이거 정치 하거든. 근데 이게 전국에서 이해해요. 왜 꼰대력이 나오는지. 왜 나오시는데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내 그 가진 것들을 막 과시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 할 때 뭐 어떤 걸 생각하냐면 항상 가스라이팅까지 가면 안 돼.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이 공감된다면 내가 하는 대로 해봐. 근데 아니라면 따르게 해도 괜찮아. 여지를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꼰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냐라는 거야. 난 사업 단장이니까. 그치. 난 내가 뽑았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꼰대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저희는 이제 뭐 MDR 대표 활동하다 보니까 막 누가 와가지고 나이 좀 있으니까 막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력이 완전 더 높은 사람이야. 그리고 매출 한 50 하는 사람이었는데 막 잔소리하고 나서 보니까 다음 달에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근데 보통 그런 꼰대력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이제 꼰대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차이는 꼰대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어떤 여지가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막 얘기를 가르쳐줘요. 누군가가 나한테. 근데 그 꼰대한테 내가 근데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이 소통을 해줄 수 있는 꼰대는 또 저는 이제 괜찮은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토론이 가능한 꼰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닌데? 내가 해봤더니 그건 아니야. 그거 네가 뭐 몰라서 하는 소리. 내가 시킨 대로 해. 내지는 또 이런 꼰대도 있어.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이유는 없다. 이유는 없어. 그런 꼰대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꼰대들도 여러분들이 영업에서 성장하시는데 큰 도움 안 되니까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책임 회피하시는 분들. 그쵸. 근데 사실 이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보험 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책임 회피 하려고 계속 이렇게 밑밥 까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책임 회피인지 또는 책임에 대한 그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방어 기제를 미리 작용하신 분들은 이제 다르죠. 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다 그러면 보험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근데 이 계약의 책임 주체는 누구냐면 사실 설계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설계 매니저한테 맡겨. 설계 매니저가 뭘 해줬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담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닌지 뭐 고지도 뭐 설계 매니저한테 맡겨서 고지 심사를 뭐 통과시키겠지만 그런 부분들 확인하는 거에 대한 책임 소지는 결국엔 본인한테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 이제 내가 고지를 안 했어. 근데 설계 매니저한테 혹시 왜 내가 얘기했는데 고지 안 했냐고 막 얘기를 한다거나 담보 이거 왜 빼먹었냐고 설계 매니저한테 얘기한다거나 심지어는 막 돈 물어내 막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내 일 아닌 것처럼. 그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 안 좋은 습관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총무한테 이거 계약 들어간 다음에 다음 달에 카드나 배서 되죠? 물어봤어. 확인을 했는데 총무가 오케이를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서가 안 된대. 그걸 총무 탓을 할 수 있어. 난 확인을 했으니까. 근데 총무가 자동이체 걸어버렸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FC가. 그러고 나서 왜 카드나 안 되는데 자동이체 걸냐고 뭐라 그래. 그러면은 사실 이게 또 책임 회피인 거거든요. 사실 제가 직장생활, 군대 생활 할 때, 장교 생활 할 때 제가 하나 배운 것은 책임을 좀 나서서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크게 피해가 안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회사라는 곳에서 제가 책임질게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생에 크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별로 없다.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책임을 늘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 맞아. 이제 그때 저 회사 생활할 때도 저도 이제 이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혼날까봐 좀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무서워서 무슨 일 생길까봐. 막상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책임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 자르겠냐고. 진짜 금전적으로 내가 사기를 치고 사고 치지 않는 이상. 그죠? 네. 저는 영업을 할 때 마찬가지인데 네. 고객이 막 고지의무를 했어. 근데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왜냐면 구두로 고지의무를 수령했기 때문에. 네. 근데 예를 들어 아주 미세한 고지의 어떤 문제가 발견해가지고 이게 고객 클레임 안에 이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딱 발을 빼잖아. 네. 그럼 고객은 고지 의무를 잘못 수령했기 때문에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발 빼는 모습 때문에 틀어져요. 완전 끝나요. 네. 근데 차라리 그때 네가 잘못했다 할지언정 고객한테 네. 당시 잘못을 이거는 제가 끝까지 네.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본사랑 제가 확인한 다음에 어떤 걸 조치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네. 제가 같이 지겠습니다. 이러면 실제로 책임지는 문제가 생겨도 고객이 반반하자고 해요. 네. 그 태도에 감동해가지고. 네네네. 네. 근데 실제로 내가 바로 그 문제가 들어오자마자 톡도 막 이틀 동안 안 읽고 있다가 어물쩡 대고 있다가 슬 발 빼려고 하면 고객이 네. 실제로 그게 문제가 아님이 드러나도 그 태도에서 이미 틀어진다는 그거 거예요. 알아보죠. 알아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되게 연관 없는 것 같지만 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한번 운전을 하다가 네. 접촉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핸드폰 살짝 보다가 살짝 박았어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범퍼 이렇게 살짝 촉 하고 박았거든요. 네. 근데 범퍼는 갈아야겠어 보니까. 근데 제가 대인대물 접수를 다 해주면서 그때 주말이었는데 제가 장문에 톡을 보냈어요. 네. 주말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고를 나게 해서 이 평온한 주말에 기분 나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나 치료받아야 할 게 있으시면 네. 치료 받으시고 수리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과 문자를 보냈어. 대인 접수를 취소하시더라고. 네. 저도 얼마 전에 났단 말이야. 네. 나도 야 애매해. 난 범퍼 갈 것도 아니야.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죄송하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뭐 나 핸드폰보다 그런 거죠. 아, 뭐 그렇지 뭐. 예. 근데 다 하고 대인대물 접수 다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대인대물 접수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이제 그때는 내가 책임을 다 했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약간 에바야.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난 이미 이제 자세는 줬고 그다음부터 내가 과실 비율이 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으니 블랙박스 보니까 그 차도 움직였더라고요. 네. 제가 대물만 접수했으면은 그냥 해드리려고 했는데 대인 접수하신 거 보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네. 경찰 사고 접수하고 과실 비율 다시 받겠다. 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 대인 취소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뭐 저희가 드리려던 말씀들은 책임을 좀 앞서서 지는 것,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바보처럼 지는 건 아니고 네. 회피하지 않는 습관을 들인 것 자체도 너무 좋고 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분들 있다면 좀 피해라. 네. 부분입니다. 그쵸.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이것도 네. 사실 되게 이것도 저예요. 근데 이게 많아 이런 사람들이.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사실 뭐 네. 일할 때 기분 따라서 일하시는 분. 그죠. 감정 기복. 네. 이 기분이 태도가 되시는 분들. 네. 네. 굉장히 많죠. 저도 그런데 네. 저는 내가 약간 자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일단 빈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 그리고 저는 또 뭐가 있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저 사실 매일매일 아침에 저는 누가 그러냐? 저희 직원들. 전 365일 퇴장 거의 똑같거든요. 네. 딱히 우울한 날이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좋은 기분을 태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네. 우리가 말하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이게 늘상인 분들 늘상 안 좋아. 네. 네. 기분 안 좋을 때 가가지고 하면 상대방 기분까지 잡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은데 네.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이 나도 기분이 안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감정 기복이. 좋을 땐 또 좋아 또. 살짝 조증인가 싶을 정도로 좋다가도 안 좋을 때는 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이 말한다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등 딱 보면 이거 등짝이 화가 났는데 말 걸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거든. 그죠. 혹시 여기 해당되는 분들 있다면 제 조언인데 네. 저는 감정 기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저는 100% 이거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일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감정이 안 좋은 건 회사 매출이 안 좋은 거야. 나는 무조건 일에 관련된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이게 티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 기복이 안 좋다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은데 회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있죠. 이게 진짜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최악이죠. 네. 내가 오늘 출근하는데 남편이랑 싸웠어. 내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 왔는데 시엄마한테 전화 와서 막 털렸어. 애가 학교에서 아파. 아픈 거는 이게 그냥 일을 다운되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태까지 하여튼 개인적인 환경에서 오는 감정들을 회사에 갖고 와서 회사 동료들한테 그걸 풀어낸다? 이게 진짜 최악이다 이거죠. 보통 근데 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거 있거든요. 저 사실 그 회사가 아니라면 기분 안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약간 그렇긴 한데 네. 하여튼 포커스 그거였다. 네. 밖에 외부에 있는 감정을 네. 개인적인 감정을 가져와서 회사의 공적인 스트레스로 써버리는 거. 최악. 근데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일할 때 너무 이렇게 기복을 가져가지 않고 좀 어떤 일정한 텐션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네. 막 이렇게 힘들어 해도 네. 사실 또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없어. 네, 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네. 제가 이거 이제 좋게 얘기해 보냐면 네. 제가 360일 동안 텐션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니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보통 출근했을 때는 항상 텐션 업을 해서 올라오는데 네. 이게 그거예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뭐가 막 안 되고 있어도 일단 출근을 즐겁게. 네.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일단 뭐가 힘들어도 와가지고 인사는 활기차게. 네. 왜냐면 뭐 네. 아침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뭐 분위기 안 좋게 막 기분 죽이면서 들어온다고 해서 뭐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반대로 이걸 네. 좀 좋게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좋은 감정을 끌어올려서 그걸 태도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싶은 5가지 요행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웃자고 한 것도 있지만 네. 혹시 내가 해당이 된다. 저는 솔직하게 커밍아웃 했잖아요. 네. 이거 좋게 활용하고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네. 5가지. 네. 말 많은 사람, 네. 말 전하는 사람, 네. 말 못하는 사람, 네. 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만 말하는 사람, 네, 네. 고객한테 말 안 하고, 네. 마지막 말만 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하는 것들은 네. 사실 보험에서 좀 이렇게 독이기 때문에 네. 잘 피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누굴 뒷담화한 게 아니라 네. 네,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 많아요. 스스로도 네. 네, 좀 한번 고쳐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을 필요한 모든 세일즈는 목표 관리가 전부입니다. 아, 목표 관리가 영업에서는 비단 뭐 자동차, 제약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영업 부문에 있어서는 목표 관리가 전부예요. 저는 이제 네.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이 목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와 어떤 시간과 기한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보면서 네. 내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못했고 네. 이 부분 좀 보완해야 되고 네.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 좀 피드백하기 위함도 있겠죠.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양철 회장이 바바리 몇 개고 한 다음에 그 백화점 매출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이 있어요. 그때 불명확한 목표를 얘기했다가 막 털리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목표에 대한 뭐 중요성이 많이 나오는데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따지기에는 지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너무나 많은 뭐 백데이터들과 스토리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 설정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저희가 이 목표를 하기 위한 재원들,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잘 수립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 목표와 많이 닮아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일할 때 네. 2가지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표가? 실행도 중요한데 네. 저는 목표와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 이거 2가지면은 일할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저는 1년에 어떤 큰 목표를 짜놓고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한 중형의 어떤 계획들만 세워놓고 세부적인 계획들에 대해서는 짜놓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네. 저는 그거를 맞춰가면서 계속 이제 융통성 있게 좀 변화시켜 나가는 타입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제 머릿속에는 그 선명하게 그 목표 하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장기적인 목표는 없고 중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사실 뭐 분기나 6개월 단위로는 잘 구체화시키는데 네. 1년만 가더라도 제가 좀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대신 또 초장기는 잘 세워요. 네. 근데 어쨌든 목표를 세워서 네. 해나가는 편이긴 하니까 우리 둘 네, 다 네, 네, 네. 일을 해먹고 네.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거겠죠. 네. 근데 목표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왜 보험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월 목표를 내지만 달성을 못하는가? 결국에 이게 동기에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똑같이 두 여자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겁니다. 근데 한 여자는 요새 날도 좀 이렇게 풀리고 하니까는 나 좀 예쁘게 보여야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여자는 뭐냐면 남자친구한테 지독하게 차였어.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 왜 싫어? 이렇게 했더니 너 돼지 같아서 싫어 이러고 널 보면은 매력이 없어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똑같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 여자는 진짜 무섭게 빼버리거든. 이 여자의 동기에 뭐가 있냐면 복수 플러스 증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네. 목표 설정의 어떤 방향과 그 목표에 있어서 네. 한 가지 방법이나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네. 예를 들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게 네. 보통 우리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트레이너한테 운동을 받다 보면은 헬스 트레이너들이
어떤 목표를 줍니까? 바디 프로필. 보통 되게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를 주거든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남자친구한테 보여줘야 돼.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는 나는 다이어트는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건강한 좀 몸을 갖고 싶어. 라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싶어. 이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건데 또 관리자 입장에서 이 일하는 사람과 어떤 목표 설정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한 가지의 어떤 명확한 목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운동하고 영업은 많이 닮아 있으니까 자기 개발이 영업하고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생활체육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걸 계속 목표로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생활체육 대회거든요. 바디 프로필 해야되니까는 내가 대회에 나가보겠다. 러닝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플 뛰어보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니스, 배드민턴, 뭐 골프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결국에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그거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거와 가까워져가요. 근데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올리려고 치지 금방 접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일즈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실적이들 어느 순간 어물쩡하게 머무는 분들은 뭐냐면 먹고 살만해. 그 다음에 내가 애초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뤘어. 먹고 사는 문제가 없거든. 이런 분들 더 이상 막 성장 없어. 근데 누가 치고 올라가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내가 안 벌면 죽어. 이런 분들 가고 두 번째는 이 결핍에서 오는 동기보다 이 욕망에서 오는 동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가는데 이런 목표가 충분한가 라는 거 있을 때 생각보다 저는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목표가 선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목표를 설정할 때도 저는 단장님처럼 초기, 중기, 장기보다도 저는 이제 장기에 아주 거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그걸 하기 위한 계획들만 보통 세워놓는데 저는 또 단장님처럼 초기, 중기, 장기 이런 목표를 또 세우면 좋다라고 보는 부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가는 게 목표고 중학교 갈 때는 고등학교 가는 게 목표고 고등학교 갈 때는 대학교 가는 게 목표였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는 취업이 목표였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났더니 승진이 목표잖아요. 근데 승진은 사실 시간이 가져오는 결과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목표를 세울 때도 우리가 그 짧은 목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중기 목표도 세우고 장기 목표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단장님처럼 동기 그리고 가치 나는 어떤 걸 좀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어떤 목표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포인트를 들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동기나 목표를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 노동력이 투입돼야 돼요. 집에서 그냥 배 깔고 누워있다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목표나 동기는. 이것을 찾기 위한 탐험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을 찾기 위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능한 관리자들은 뭐냐면 이런 동기를 같이 찾아주는 분들, 목표 설정해주는 분들이고 또 유능한 이제 인력들은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목표들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명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탐구도 하고 고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분들이 결국 유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뭐 보험회사에서 또 보면은 사실 목표를 또 세우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그런 것을 세웠다가 실패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두려워서 상실감이 좀 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에이스들 중에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 뭐냐면 그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되게 고단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할 수 있지. 나 이번 달 300 할래요. 올해 리크루팅 100, 뭐 20명 할래요.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자기가 말로 내뱉으면서도 이게 얼토당토하는 목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구체화시키기가 귀찮은 거야. 마음 먹고 하려면 하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목표가 사실 보험 설계사한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때 당시에 월급이 막 300만 원 이렇게 버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험 설계사를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300만 원이에요. 10년 전에도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월급을 8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 목표 설정을 했는데 사실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뭘 그분의 동기를 자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의 소득이 저랑 같이 일하면서 8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저랑 같이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의 소득이 그 이후로 안 떨어져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험 설계사의 소득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 그 경지를 맛보고 나면 그리고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그 소득과 그 방법을 또 알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게 무서워서 그걸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해보면 근데 그 800만 원에서
또 한 단계 점프 뛰긴 또 어려워. 또 다른 동기가 와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들은 뭐냐면 그 동기를 계속 찾아내는 사람들이 억지로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때 우리는 통상 얘기하는 슬럼프가 왔다, 입스가 왔다 이런 얘기 이제 하기도 하죠. 근데 뭐 그 동기를 또 찾으라 그랬더니 뭐 동기를 찾기 위해서 뭐 빚을 져야 된다, 막 차를 사야 된다, 막 집을 사야 된다 이런 동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삶의 어떤 원대한 목표, 그 동기, 욕망에서 오는 동기, 그리고 나를 자극시키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찾아지는 건 아니다.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목표를 찾아내기 위해서 탐험한다. 그렇죠. 너무 맛있는 말인데. 그래서 유능한 관리자가 필요한 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내가 내 사고를 깨우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늘 대화하고 또 다른 환경에 가고 이러면서 막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처럼 핏빛보다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 목표는 몇 가지인가,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영업 조직이라지만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하시면서 상사들, 우리 지점장님, 본부장님, 뭐 지사장님, 사업단장님의 잔소리가 지겨울 때가 있으시죠? 오늘 영상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겁니다. 뭐 회사 생활하면서 사실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저도 사실 잔소리 많이 들었었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상사 잔소리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잔소리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태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을 거고, 근태에 관련되는 잔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에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는 사실 직원을 쓰잖아요. 단장도 직원을 쓰시지만 반대로 관리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막 뭐라고 하면 안 들을까봐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좋게 얘기를 해도 또 안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사실 말을 거의 안 해요. 저희 직원분들은 그래도 다행히 저에 대해서 파악이 좀 빠르셨던 게, 전 진짜 어지간한 실수나 이런 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내가 참다가 한 번 했을 때 뭐라 딱 해요. 그럼 이제 그때 사실 좀 잘 들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이야기고, 우리 FC님들이나 영업사원들이 자주 듣는 잔소리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찍 댕겨라, 일찍 출근해라, 출근 자주 해라, 이번 주 얼마 할 거냐, 활동 계획표 왜 안 내냐, 뭐 오늘 어디 갈 계획은 있냐, 그다음에 TV 탓 그만하고 네 코를 늘려라, 네 녹취는 들어봤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은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 사람의 어떤 문장 말고 그 사람의 마음만 섭취하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게 나가서 죽으라고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그쵸. 그 마음만 섭취하는 거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잔소리가 막 시작된다 그러면은 굳이 내가 그 잔소리가 불쾌하다고 티를 내봤자 좋을 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웃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면 CCM 듣는다 생각하시고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 잊어버려. 그리고 근데 또 사람인지라 부하가 치밀어 오르잖아.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 그 잔소리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약간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이제 딱 잔소리가 시작된다. 그럼 필기도 좀 끝내 적어. 보이는 앞에서. 뭘 적냐? 그 상상하는 말을 적는 게 아니야. 노래 가사를 적어 막. 그러거나 집에 가고 싶다. 그만해라. 알았다. 그럼 상사는 적네? 이러고 잔소리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잔소리 대응법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이 잔소리 대응법이잖아요. 대응을 하는 순간 더 길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지 대응이 아니라 수용이어야 되는 거지. 내가 단장님한테 출근 좀 아침에 일찍 내겨야지 이렇게 얘기해. 내일부터 일찍 올게. 활동 계획이 있냐 그러면 뭐 약속을 많이 못 잡아서 이것보다는 사실 그 순간을 현명하게 넘기려면 딱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면서 지점장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관리자가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있구나. 아니면 이번 주에 얼마 날 거냐고 이번 주 일단 저는 일단 빵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만 지금부터 200할 목표를 세워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 해. 보험회사에서 아주 현명한 방법이네. 그죠. 차라리 잔소리 계속 들을 바에는 그 하는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사실 그 상황에 그 관리자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대답을 차라리 빨리 해주는 거죠. 단장님이 막 정신이 막 없어. 바빠 죽겠어. 근데 한 FC님이 야 이거 굳이 나한테 물어볼 건가? 하는 걸 물어봐. 횟집 사장님이 있는데 이거 화재보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봐. 그럼 단장님은 이거 설명해주기보다 그냥 해줘버리잖아. 왜냐면 내가 이 설명
설명하는 게 더 뚜껑이 열리니까 빨리 설계를 해줘버려. 그냥 이름이랑 주소지 보내라고 그냥 카톡으로. 저도 그래요. DB가 잘 안 잡힌대. 더 드릴게요. 아니면 막 전화를 대신해줘, 막 열받을 때는. 아니면 그 안 된 것들 그냥 녹취 주세요 하고 내가 그냥 콜을 해버려. 이게 빠르거든. 이걸 반대로 바꿔 똑같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콜이 안 되긴 왜 안 돼요? 해가지고 팀장이 연습 안 했겠지. 이렇게 해서 막 둘이 감정 싸움을 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결론 정했잖아요. 대응이 아니라, 그리고 무대응도 아니에요. 무대응 또 무대응대로 관리자가 열받아 하거든. 그렇지. 적극 수용, 그리고 원하는 대답을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나 같으면 차라리 필요한 걸 빨리 얘기할. 그렇죠. 이를테면 제가 단장님 이번 달은 빵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100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오케이 갖고 와봐 도와줄게. 공을 나한테 던진 걸 다시 넘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대응법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으로 잔소리 대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위에서 얼마나 쪼이며 또는 이 사람이라고 늘 올바른 생각만 하겠냐. 이 사람도 고장나 있을 수 있다. 우리 지점장도 병든 사람이다. 많이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막 팀장님이 전화 와서 막 뭐라 해.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도 지금 그 힘듦을 나한테 그냥 해소한 것 뿐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신다는 거 어떨까? 근데 그래도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마. 차라리 그거보다는 빨리 모면하는 게 나아. 얼마 할 거예요? 빵이요! 차라리 위트 있게 넘기고 그거에 대한 도움 요청을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얼마 할 거야? 빵이요. 왜 매일 출근 안 해? 그럼 내일부터 7시 할게요. 그 사람들 많이 안 지켜. 그럼 이제 상사가 포기하겠지. 시키면 안 된다. 차라리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또 포기하게 하긴 싫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계획만 하나 붙이면 돼. 오늘은 비록 출근이 늦었지만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늦었어. 오늘 또한도 실패했지만 저는 항상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되죠. 저는 사실 저희 이렇게 일하면서 싫은 소리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뭐 우리 총무가 이 유튜브를 보진 않아요. 우리 총무가 매일 지각을 해요. 근데 다른 총무들한테 저는 또 그게 미안해. 이 총무가 지각을 하는 게. 그래갖고 제가 그 총무한테 어느 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무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집요하고 인내심이 많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내가 앞으로 매일 아침 총무님 자리에 그 딱 시간에 사진을 찍어갖고 앞으로 총무님 카톡으로 보낼 거라고. 정각에 출근할 때까지. 근데 그 이후로 총무님이 외려 반대로 사진을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더라고. 출근 잘했다고. 그러니까 또 제 마음이 어떠냐면은 와 뭐라도 더 잘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얘를 괴롭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사실 이런 잔소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잔소리 하는 사람의 입장도 있고 듣는 사람의 입장이 있는데 양쪽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고자 노력해보면 훨씬 더 많은 갈등을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잔소리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I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